전설야담 중에서 동물의 보온 이야기 10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하늘이 내린 명마. 때는 조선 중엽 광해군 때의 일입니다. 당시 박윤재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말과 같이 지냈으며 특히 말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박윤재는 어떤 말이든 한 번 보면 그 말의 장단점은 물론 심지어 혈통까지 알아맞힐 정도였습니다. 그 박윤재가 어느 날 성안을 걸을 때 울음이 특이한 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바싹 여우인 말 한 마리가 짐을 잔뜩 싣고는 힘에 부치는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그런 말에게 빼부리지 말고 더 빨리 걸으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박윤재가 말을 살펴보니 목은 축 늘어졌고 몸은 바싹 마르고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얼른 보기엔 보잘것없이 흉했지만 틀림없이 보기 드문 명마였습니다. 하여 박윤재는 마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이 말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내가 갓쓴 후하게 쳐드리리다. 마부는 박윤재의 제안을 장난으로 생각해서 희롱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재가 정색하고 다시 말하자 마부는 이게 웬일이냐 싶어 그 자리에서 몇 푼 돈을 받고 말을 팔았습니다. 마부로서는 별 쓸모없는 말을 자기 기대보다 높은 값에 처분한 거래였습니다. 박윤재는 값싸게 구한 명마를 위해 마구간을 짓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바싹 여우여복이 흉했던 말이 놀라울 만큼 늠름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이 말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말 다루기에 능숙한 박윤재마저 몇 차례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후에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박윤재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심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윤재는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이기에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박윤재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개 마구간에 참으로 보기 드문 명마가 있군요. 그런데 저렇게 가두어만 두면 행여 명마의 정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가끔 넓은 들판에 풀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윤재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다음 날 말을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말은 기분이 좋았는지 나는 듯이 힘찬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오, 너도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매우 좋은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음껏 달려보자꾸나. 박윤재가 말 등에 오르니 말은 힘차게 땅을 박차며 비호같이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질풍 같은 기세였기에 박윤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명마인 줄은 알았지만 달리기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로구나. 말은 순식간에 수원을 지나 천안까지 내달렸습니다. 수백 리 길이었음에도 말은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윤재는 말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박윤재에게 명마가 있다는 소문은 금방 장안에 퍼졌고 광해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말을 좋아했기에 사람을 보내 박윤재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광해군은 박윤재에게 명마 소문을 들었다면서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재로서는 큰 부담을 느꼈지만 어명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마지못해 명마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말이 무척 좋다고 칭찬하면서 박윤재가 스스로 명마를 바치게끔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재는 무척 아끼는 말인지라 못 알아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광해군은
박윤재에게 누명을 씌워 먼 남쪽 섬으로 귀양을 보내면서 강제로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날부터 광해군은 마치 자기 말인 양 타고 다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명마는 광해군을 거절하지 않고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광해군은 그런 말의 태도에 흡족해하며 말타기를 더욱 즐기고자 어느 날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참 사냥 재미가 무르익을 무렵 광해군을 태운 말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말은 광해군을 사정없이 자기 몸에서 떨어내더니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광해군은 놀라서 급히 달려온 신하들에게 당장 그 말을 붙잡아서 목을 베라고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신하와 군졸들이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며칠 동안 산속을 수색했지만 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말 찾기를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즈음 박윤재는 전라도 어느 쓸쓸한 외딴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갈매기만 보이는 그곳에서 박윤재는 명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날도 시름없이 책장을 넘기며 옛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난데없이 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내가 너무 말에 대한 생각을 하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박윤재는 고개를 흔들어 헛소리를 물리친 후 책장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또 이잉 하는 말 울음소리가 들리자 박윤재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보고 싶은 명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명마가 틀림없었습니다. 박윤재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살펴보니 등에는 화려한 황금 안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타고 다녔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단 말이나. 박윤재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명마의 목을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마도 옛 주인을 만난 것이 기쁜지 연신 자기 얼굴을 박윤재의 얼굴에다 비벼댔습니다. 잠시 후 박윤재는 모든 사정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의 몸에 물기가 축축한 걸로 보아 바다를 헤엄쳐 주인을 만나러 왔음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임금이 일부러 말을 놓아주었을 리는 만무하고 말이 혼자 도망쳐온 게 명백했습니다. 말의 용기와 정성에 감동한 박윤재는 다시 한번 말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아난 말을 잡으러 유배지까지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재는 뒤곁 대나무밭 깊숙한 곳에 마구간을 하나 만든 후 말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울거나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들키면 우리는 끝장이야. 명마는 주인 말을 알아들었는지 마구간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윤재는 누군가 찾아올까봐 항상 불안하기는 했지만 명마가 같이 있었기에 외로운 마음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윤재가 명마와 함께 숨어 지내는 생활이 어느 사이 몇 달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마가 하늘을 보더니 힘차게 울어댔습니다. 박윤재는 깜짝 놀라 명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명마는 몇 차례 더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이놈아, 제발 조용히 해다오. 간신히 명마를 달랜 박윤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윤재에게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박윤재에게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으며 박윤재에게 귀양살이를 끝내고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어명이었습니다. 박윤재가 되돌아보니 명마가 갑자기 울어댄 날 한양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박윤재는 명마의 예지 능력으로 생각해서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박윤재는 명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으며 명마는 죽을 때까지 박윤재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기이한 의의총, 두 가지 이야기. 조선시대 인조 때 경상도 선산 문수점에 사는 김기녀는 암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평소에 가족처럼 다정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 이 소를 부려 밭을 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숲에서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와 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으악, 아이쿠. 예기치 못한 일에 당황한 기녀는 일단 암소를 구하고자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괭이를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기년이 다가오자 호랑이는 암소를 버리고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기년은 양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때 호랑이로부터 벗어났던 암소가 크게 우짖고는 달려와서 기년 공격에 몰두 중인 호랑이의 배와 옆구리를 계속 불러 떠받았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호랑이는 복부에 큰 타격을 입자 사람을 버리고 피 흘리며 달아나다가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기년과 암소가 서로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기년은 비록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렸으나 남은 힘을 짜내고 정신을 차려 암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일 후에 기년은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기년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누구의 힘이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암소를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말며 내 무덤 옆에 묻어다오. 말을 마친 기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암소가 크게 울부짖으며 마구 날뛰었습니다. 호랑이로부터 공격당한 날, 다행히 암소는 물린 데가 없었습니다. 기년이 집에 돌아와 병석에 누워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스스로 논밭 일을 하며 제 할 일을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년이 죽은 걸 어찌 알았는지 그날부터 새죽을 먹지 않더니 사흘 만에 따라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자 암소가 식음을 전폐하더니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이 사실을 관에 알렸습니다. 호랑이에 얽힌 사형까지 들은 선산부사 조찬하는 감동하여 그 사실을 돌에 새겨 무덤가에 세우고 의의총이라 일렀습니다. 이 실화는 한양에까지 전해졌고 숙종 11년에는 화공이 8폭짜리 의의도를 그려 남겼습니다. 의의총은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으며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사람과 소에 관한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정조제위 시의 일입니다. 경상도 선산 봉곡동이 친정인 밀양 박 씨는 남편 진수발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외로워서 암소 한 마리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소는 새끼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불행히도 죽었습니다. 어린 새끼는 암소 젖을 찾으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박 씨 부인은 어미 잃은 송아지를 측은하고 가엾게 여겨 우유를 대체할 음식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나물죽을 끓여 손바닥에 묻혀서 송아지에게 학대하고 간혹 보리죽도 먹이는 등 정성을 다해 살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자식 키우듯 보살피자 송아지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년 만에 큰 암소가 되어서는 박 씨 부인과 함께 논밭을 갈며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둘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지만 박 씨 부인은 나이가 들어 힘이 달리는 데다 가난한 살림이라 어쩔 수 없이 근처 김천 계룡장에 암소를 팔았고
몇 해 뒤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양 박 씨의 장례를 지내는 날, 상여가 출발하려 할 때였습니다. 맨 누런 암소가 난데없이 달려와서는 상여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암소는 계속 미친 듯 날뛰다가 상여 앞에서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의 죽음을 어찌 알았는지 달려간 계룡에서 우리를 뛰어넘어 30리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일찍 어미 잃은 자신을 돌보고 키워준 주인 박 씨의 죽음을 온몸으로 슬퍼하다가 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암소의 갸륵함과 기이함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밀양 박 씨의 무덤 아래에 죽은 암소를 묻어주었으며 고을 사또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의의총 표석을 세웠습니다. 이 의의총은 20세기 중료까지 존재했으나 주거 단지 개발로 봉부는 사라졌고 의의총 비석만 봉곡도서관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설야담, 잉호가 맺어준 사랑, 무월랑과 연하. 신라 진평왕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명주 남대천 남쪽 연화봉 아래에 서출지라는 연못이 있었고 근처에 박씨성을 가진 지방 토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쁜 딸 박연하는 날마다 연못으로 가서 잉어들에게 모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는 게 참 좋아. 그런 일이 반복되며 여러 해가 지나자 잉어들은 연하를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고 연하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아채고 목가로 재빨리 이동해서 물 위로 머리를 내밀 정도가 됐습니다. 마치 애완 물고기처럼 잉어들은 연하를 따랐고 연하는 그런 잉어들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연하가 목가에 나왔는데 웬 청년이 자꾸 연하 주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연하가 힐끔 쳐다보면 청년은 고개를 휙 돌려 다른 데 보는 것처럼 시선을 피했지만 분명히 연하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하가 연못에 등장하니 청년은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그 청년이 편지 한 장을 슬며시 떨어뜨리고 떠났습니다. 연하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워 읽어보니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 이름은 김무월랑이고 신라 화랑이었습니다. 연하 역시 청년의 외모와 분위기에 호감을 느꼈기에 응답했습니다. 제게는 부모님이 계시므로 여자로서 가벼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더욱 글 공부에 힘써서 입신양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무월랑은 연하의 답장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마침 조정의 명으로 다시 경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나 봅니다. 무월랑은 경주에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 어느 사이 연하를 잊었습니다. 한편 연하의 부모는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딸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연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 부모가 주선한 신랑감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둔 연하는 답답한 마음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연못으로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 편지를 연못으로 던지면서 사람을 대하듯 잉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내 손에 밥을 먹고 자랐으니 서울로 간 뒤 편지 한 장 없는 낭군에게 내 간절한 사정을 전해다오. 그러자 그 중에 가장 큰 잉어가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경주에 있던 무월랑은 어머니 병환 때문에 장에 들렀다가 잉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무월랑은 집에 돌아와 잉어의 배를 가르다가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고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연하가 자기에게 보낸 급한 사연이었으니까요. 제가 귀한 사랑을 소홀히 대했네요. 급히 명주를
다녀와야겠습니다. 무월랑은 자기 부모에게 사정을 말한 후 즉시 말을 몰아 달렸습니다. 명주에 도착하니 마침 새 신랑이 문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이었기에 무월랑은 급히 가로막고 연하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연하, 아버님, 어머님, 연하 부모가 무슨 일이냐며 나오자 무월랑은 연하와의 사귐과 잉어 뱃속 편지를 말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하의 부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극한 정성에 하늘까지 감동한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며 받아주었습니다. 하여 새 신랑을 보내고 무월랑을 맞아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후 무월랑과 연하는 아들 김주원을 낳았고 김주원은 성장하여 명주군왕이 되면서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 설화는 강릉 김씨 파보 및 고려사 증보문헌 비고에 전하는 내용이며 2004년 복원된 강릉의 월화정은 무월랑의 월과 연하의 화자를 따 이름 지은 정자입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주인 원한을 풀어준 의로운 개.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어느 해 평양의 감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그날 밤 비명 같기도 하고 우릉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에 어디선지 모를 곳에서 흘러나온 기괴한 소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신임 평양 감사도 깜짝 놀라서 두려움과 함께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뭐지? 원귀의 울음인가? 너무 처절해서 듣노라니 마음이 불편하네. 다음 날 아침 감영 대문 앞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피를 토하듯 지저대었습니다. 감영은 감사가 직무를 보는 관할을 이루고 포졸들이 대문을 지켰습니다. 정체 모를 개는 포졸 앞에서 계속 지저댔습니다. 이놈의 개가 왜 이래? 저리가. 포졸이 개를 쫓아내려 했었지만 오히려 개는 포졸의 바지 가랑이를 물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질 않자 감사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 일로 일이 시끄러운가? 저놈의 개가 온종일 지저대고 있사옵니다. 포졸의 말을 들은 평양 감사는 문득 간밤에 요사스러운 소리가 생각났기에 필히 곡절이 있으리라 판단해서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아라, 저 개를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감사가 지시하자 아전 2명이 개의 뒤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개는 걸어가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아전이 따라오는지 살폈습니다. 개는 대동 강가로 가더니 강물을 건너려 했습니다. 아전들은 급히 근처 배에 올라타서 헤엄쳐가는 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개는 강 건너 성교리로 들어가더니 자그마한 집으로 아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안을 쳐다보며 슬픈 듯 자꾸 짖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리 음산하지? 아전들은 으스스한 공포감에 다리를 떨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으악, 방안 풍경을 보고 아전들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 중년 여인과 어린 소녀가 무참히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살핀 결과 여기저기 심하게 맞아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감사는 즉각 현장을 확인했고 검시 결과 역시 폭력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감사는 형방 소속 아전들을 풀어서 조속히 범인을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천인 공노할 죄인을 빨리 잡아들이거라. 하지만 아전들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범인은커녕 그 어떤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평양 감사가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책하자 아전들은 단서를 중얼거리다가 문득 개를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지저대던 그 집게에게 물어보면
혹시 범인이나 범인의 집을 가르쳐 줄지도 몰라. 다른 아전이 그럴 수도 있겠다며 맞장구 쳤고 아전들은 즉시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개가 아전들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누가 내 주인을 죽였는지 알고 있지? 누구인지 알려다오. 아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개는 몽몽 짖은 후 어디론가 아전을 안내했습니다. 아전들은 개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요. 개는 죽은 여인의 집에서부터 세 번째 떨어진 집 앞으로 가더니 몽몽 기조댔습니다. 난데없는 게 울음소리가 나자 집안에서 남자가 나오며 대문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밖에 누구시오? 잠깐 얼굴 좀 봅시다. 물어볼 말이 있으니. 아전의 응답에 남자가 뭔 일인가 싶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그 남자를 보더니 마구 짖었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은 개를 보자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총각의 얼굴에는 두려운 표정도 나타났습니다. 아전들은 순간 그 총각이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네 이놈, 당장 관가로 가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나요? 총각이 반항했으나 아전들은 총각을 감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는 직접 총각을 신문했습니다. 내 놈은 어떤 원한이 있기에 모녀를 살해했느냐. 소인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나이다. 그저 저 개가 지저대는 바람에 잡혀왔을 뿐이므로 억울합니다. 총각은 전혀 모르는 일인 양 발뺌하며 잡아댔습니다. 감사는 청년의 오리발에 분노하여 형리에게 명했습니다. 저 개가 어찌하여 내 놈에게만 짖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저 놈을 매우 쳐라. 형리가 매질을 하자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개가 관아에서 뛰쳐나가더니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입에 피 묻은 옷을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 옷을 본 순간 총각은 사색이 되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사퍼, 소인이 죽을 죄를 졌나이다. 자처지종을 말하라는 감사의 엄명에 총각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름다운 청상과부는 어린 딸과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는데 소인이 여러 차례 함께 살기를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총각은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소인은 할 수 없이 완력을 써서 뇌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여인은 끝까지 반항했고 소인이 정신없이 마구 힘을 쓰고 보니 여인과 딸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알겠노라. 내 놈이 더러운 음욕이 문제였구나. 감사는 죄인을 사형으로 다스렸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과 소녀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원한을 풀어준 개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구슬피 울다가 지쳐 쓰러져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평양 선교리에 개를 묻은 후 의로운 개의 무덤이란 뜻의 의구총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호랑이의 감시 및 눈물. 조선 성종 때 하경이라는 이름의 효자가 황해도 송화군에 살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효도했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산속이라 무섭기는 했지만 무덤 주변에서 맹수 사냥용 큰 덫을 발견하고 치우면서 살생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하경이 호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호국은 소리를 내어 슬피 울다 라는 뜻이며 아침 저녁으로 혼백에게 음식 올릴 때 소리 내어 슬피 우는 이를 조석고급이라고 합니다. 곡을 하던 하경은
문득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주변을 둘러보니 초막 근처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트, 저놈이 날 잡아먹으려고 왔구나. 깜짝 놀란 하경은 얼른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은 채 호랑이가 어서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짐승이 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덫을 치워주어서인지 아니면 날마다 무덤을 지키는 모습이 신기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경은 일단 초막으로 피신했다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이는 하경을 해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어쩐지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에 서서히 호랑이에게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항상 나타나던 호랑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경은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던 쪽을 쳐다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웬일이지? 날마다 오더니 오늘은 어째서 안 오는 걸까? 하경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호랑이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맥풀린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하경이 왜 기운이 없냐고 묻자 호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뒷산 함정에 빠져 있어.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나갈 수 없으니 빨리 와서 구해줘. 날이 새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잡아갈 테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당신 옆에 갈 수 없을 것이요. 슬픈 표정을 지은 호랑이는 호련히 사라졌고 하경은 호랑이를 소리쳐 부르다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하경이 생각해보니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도움을 요청한 현몽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면 호랑이가 죽을지도 몰라. 빨리 가봐야겠어. 하경은 불이 나게 윤리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걸어서 새벽쯤 그곳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정 안에 빠진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창으로 호랑이를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경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호랑이를 죽이지 마시오. 그 호랑이는 내 호랑이라오. 사람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냐는 듯한 태도로 하경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하경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함정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호랑이를 보호하고자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하경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곧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경을 얼싸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 놀라면서 호랑이를 찌르려던 창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대관절. 그 호랑이와 어떤 관계요? 하경은 호랑이를 아는 채 말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제가 심요하는 내내 근처에서 저를 지켜준 고마운 명물입니다. 하경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경의 효심은 이웃 마을까지 전해져서 잘 알고 있었으나 맹수인 호랑이가 호위해준 사실에 그저 입을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관청에 알렸고 조정에도 전해져서 임금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하경은 하늘이 알아주는 효자로구나. 비를 세워서 그의 출천지효를 널리 알리도록 하라. 하경의 효심에 감동된 임금은 많은 쌀과 비단을 내렸고 황해도 송화군 천덕면 신천리에 하경비가 세워졌습니다. 전설야담 개와 고양이의 보온. 옛날 어떤 청년이 장가가기 전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무척 큰 구렁이가 붙어있는 나무 아래 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놀라 적삼을 벗어서 불을 꺼주었습니다.
적삼은 한복 윗도리에 입는 홑옷을 이르는 말입니다. 청년은 불에 타 죽을 뻔한 구렁이를 살려주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큰 구렁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무에서 내려와 청년을 원망하듯 노려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청년의 꿈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불을 껐으니 그 대신 청년을 잡아먹어야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내일이 장가가는 날이므로 일단 장가라도 간 후에 잡아먹히겠다라고 대답하며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릴 무렵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기에 청년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려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혼례식을 마친 그날 밤 신랑이 꼼짝하지 않고 한숨만 쉬자 객시가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전날 일과 꿈 이야기를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는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색시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러 집을 나서는 신랑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나무에서 구렁이가 나타나자 신부는 신랑의 앞을 막으며 나서서 자신을 대신 잡아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노인으로 둔갑한 다음 신성한 불을 끈 청년을 잡아먹어야만 승천할 수 있다며 색시에게는 대신 보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구멍이 하나 있는 구슬을 토해주면서 밥을 나오게 하는 보물이라 알려줬고 구멍 2개 있는 구슬을 토해주면서는 재물을 만들어주는 보물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렁이 노인은 구멍이 3개 있는 구슬을 하나 더 토해주며 미운 사람 앞에 놓고 죽으라 하면 죽게 되는 귀물이라 말하고 이것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색시는 3가지 구슬 중 마지막 구슬을 구렁이 노인 앞에 놓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구렁이 노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부부는 나머지 구슬 2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여 금방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친구들에게 구슬을 꺼내 자랑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은근슬쩍 구슬을 훔쳐갔습니다. 구슬을 잃어버린 후 구슬로 만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부부는 이내 가난해졌습니다.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지자 부부는 예뻐하며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며 다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다가 자신들이 다시 부자가 되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 대신에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운 개와 고양이였지만 더 이상 먹여 키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조차 주지 못하는 주인의 사정을 파악했기에 개와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집을 나서 부잣집이 많은 강 너머 마을로 건너갈 때 고양이가 헤엄을 치지 못해 개의 등에 엎혀서 강물을 건넜습니다. 고양이는 강가에서 쥐무리 중 우두머리를 붙잡았습니다. 고양이는 보물 구슬을 가져오면 살려주겠느라 협박했고 쥐들이 재물 구슬을 가져왔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등에 업고 고양이는 입에 구슬을 문 채 함께 강물을 건넜습니다. 개는 헤엄쳐가는 도중에 고양이에게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입에서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강가로 나온 뒤 구슬을 잃어버린 잘못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며 티격태격 다퉜습니다. 한참 실랑이 하다 지친 개와 고양이는 할 일 없이 강가에 앉아 있다가 어느 노인이 낚은 잉어 한 마리를 훔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부부에게 그 잉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잉어 배를 가르다가 잃어버린 재물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강물에 떨어뜨린 바로 그 구슬이었습니다. 부부는 구슬 삼킨 잉어를 물고 온 고양이를 칭찬하며 방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줬고 개는 마당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뱀의 보온.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서당에 갈 때마다 팽이를 굴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점심을 싸서 서당에 가는 도중 팽이를 개천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는 팽이를 찾으러 개천으로 내려갔다가 실뱀을 발견했습니다. 실뱀은 아이를 보자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뱀이 배고픈 모양이네. 아이는 가지고 가던 점심 도시락을 꺼내 실뱀에게 조금 나눠주었고, 그날 이후로 서당에 갈 때마다 그 실뱀에게 점심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실뱀이 큰 뱀이 되었을 때 아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밥과 개구리 등을 뱀에게 주면서 계속 보살폈습니다. 뱀은 날마다 아이를 기다렸고 둘은 무척 친해졌습니다. 때때로 뱀은 서당까지 아이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15살 됐을 때 강 건넌 마을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께 서당 훈장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음식을 받아 뱀에게 가져다 주면서 오늘 강 건넌 마을로 장가를 가니 며칠은 오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강 건넌 마을로 가기 위해 배 타고 강을 건널 때 뱀이 강물을 헤엄쳐서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혹시라도 뱀이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여 강을 건너자마자 뱀을 찾았는데 그 사이에 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뱀이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초가로 갔습니다. 그날 초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아이는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아이보다 성숙한 신부는 고마 신랑을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어쨌든 신방 문방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훔쳐보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뜬 뒤 신랑 신부만의 어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마 신랑은 어찌해야 할 줄 몰라 긴장하여 어색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놀라서 나가보았더니 담장에는 강물에서 사라진 뱀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괴한 한 명이 손에 칼을 든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괴한은 뱀에게 물려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신부 측 사람들이 괴한을 깨워 신문한 결과 신부의 간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고마 신랑을 해치려고 했는데 뱀이 그 사람을 무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괴한은 말을 마친 얼마 후 숨을 거뒀고 고마 신랑은 자신을 구해준 뱀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두꺼비의 보온. 옛날에 매우 가난한 집에 10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소녀는 심성이 착해 부모를 돕고자 농사일까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었는데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녀가 저녁밥을 하고 있을 때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녀는 저녁밥을 다 짓고 방 안에 밥상을 차린 후 부엌으로 돌아왔다가 여전히 앉아있는 두꺼비를 보더니 혼잣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자, 이 밥 좀 먹어보렴. 소녀가 밥 한 주먹을 두꺼비에게 주자 두꺼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허겁지겁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사실 두꺼비는 그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부엌을 모두 들렀지만 밥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가 주는 밥을 처음 먹게 됐고 그날 이후 두꺼비는 소녀가 있는 부엌을 날마다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며 1년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몸집이 커진 두꺼비는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부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넓은 들판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성황당에 해마다 16살 처녀를 한 명 바쳐야 그들의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또 처녀를 사다가 바치려 하니 그 동네의 처녀가 그 집 딸밖에 없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딸을 안 팔려고 했지만 결국 처녀는 제물로 팔려서 성황당에 바쳐졌습니다. 처녀는 성황당 안에서 불안에 떨며 곧 닥칠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기와가 들들들 떨리면서 엄청 큰 진해 한 마리가 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두꺼비가 처녀 치맛자락 옆에 나타나서는 진해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를 향해 독을 뿜으며 공격했습니다. 진해가 독을 많이 먹어 먼저 죽었고 두꺼비도 이내 죽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을 구해준 두꺼비의 죽음에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절체절명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황당 문을 열은 마을 사람들은 죽어 있으리라 생각한 처녀가 살아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엄청 큰 진해와 두꺼비가 함께 죽어 있는 괴상한 광경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처녀는 1년 전부터 매일 밥을 먹여 키웠던 두꺼비가 진해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치를 제물 비용을 모아 처녀의 부모에게 줬고 덕분에 처녀 집안은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공의 보온. 옛날 강원도 영동 어느 마을에 활 잘 쏘는 젊은이가 무과 시험을 보고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길을 걷던 중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귀 기울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뱀익공 2마리를 한꺼번에 칭칭 감아 죽인 후 삼키려 했습니다. 장기와 까투리는 뱀에게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런 꽁들이 죽게 생겼구나. 젊은이는 재빨리 활을 꺼내 뱀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방심하다 화살을 맞은 뱀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꽁들은 훨훨 날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젊은이는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져 잘 곳을 찾다가 불빛 있는 곳을 발견했고 한 여인이 나와서 마침 방 하나가 비어 있다며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여인의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한 뒤 젊은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아까 뱀을 죽이느라 긴장해서 그런지 피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가 갑갑해진 젊은이가 눈을 뜨니 여자가 뱀으로 변해 목을 감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까 너에게 죽임을 당한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 너에게 길고 긴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자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꽁꽁 묶어 압박한 채 새벽까지 기다려주마. 그때까지 사찰에 있는 범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뜨는 즉시 죽일 것이니라. 그 뱀은 젊은이가 죽인 900년 묵은 뱀의 짝이었고 원한을 갚고자 사람으로 둔갑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며 산속 사찰 범종을 울리기 위할 방법을 궁리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찰에서 종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뱀은 황당하고 억울해하면서도 젊은이를 풀어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산속에서 한밤중에 스님이 범종을 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괴이하게 생각한 젊은이는 날이 밝자마자 사찰에 있는 종각으로 달려갔습니다. 범종각 아래에는 공 2마리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공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선비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 마리씩 차례로 종을 들이받아 종소리를 울리게 한 뒤 죽었던 것입니다. 가투리는 주둥이와 뼈가 부러졌고 장기는 2차례 부딪혀서인지 온몸이 무참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는 이 공의 보훈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근처 좋은 땅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느낀 바 있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스님이 됐으며
일생 동안 공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으로 불리던 산의 이름은 이후 공치자로 바꿔 치악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전합니다. 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호랑이의 복수, 봄이 잡아준 명당. 옛날 함경도 함주의 소마을에 사는 청년들이 호랑이를 잡으려다 놓친 후 호환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밤새 가축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했고 사람이 물려 죽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복수로 생각하여 두려워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한 신부가 밤중에 직간으로 가는 도중 어흥하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이어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 잡아라.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간다. 신랑과 마을 청년들은 호랑이를 뒤쫓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호랑이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신랑은 얼마 전에 호랑이를 사냥하러 나섰던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신랑 친구 아버지 유씨는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개와 토끼를 계속 잡아먹어도 모른 척할 걸 그랬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로부터 며칠 후 유씨가 아들과 함께 이웃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번쩍이며 입을 벌린 채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꿈쩍하지 않고 유씨 부자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네요. 벌벌 떠는 유씨와 달리 담대한 아들은 침착하게 말하더니 호랑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말렸지만 아들은 호랑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도대체 목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니? 유씨 아들은 호랑이의 등을 쓸어준 뒤 호랑이의 목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가 흐릿하게 보이기에 유씨 아들은 호랑이 목 깊숙이 손을 넣어 그걸 꺼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며칠 전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부의 비녀로 여겨졌습니다. 유씨가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죽임을 당한 신부가 불쌍하구나. 호랑이는 그 직후 사라졌고 두 사람은 젊은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는 마을에서 호랑이의 행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유씨가 세상을 떠났고 유씨 아들이 장사를 치르고자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천천히 유씨의 관으로 다가갔고 이어 유씨의 관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놀란 유씨 아들이 쳐다보자 호랑이는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유씨 아들은 호랑이의 행동을 뭔가 보답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느 곳에서 멈춰선 후 발로 땅을 파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무덤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그곳에 아버지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후 유씨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으며 훗날 정승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유씨 무덤은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등장하는 무덤은 함경도 함주군 흥남면 서울리에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 승남에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호랑이 목에 걸렸던 비녀는 현재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문화유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유씨는 공통점입니다.